인류 역사에는 악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한 방식으로 드러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가장 냉철한 수사관들조차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그런 순간들이죠. 너무나 충격적이고 너무나 세밀하며 후회라곤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자백들이 있어요. 인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우리의 근본적인 이해를 산산조각 내버리는 그런 자백들 말이죠. 그리고 우리 곁을 평범하게 걸어다니면서 평범한 얼굴을 하고 있지만 우리 대부분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어둠보다 더 어두운 비밀을 품고 사는 괴물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런 괴물 중 한 명의 이야기예요. 남미 세 국가에 걸쳐 300명이 넘는 어린 소녀들의 목숨을 앗아간 남자의 이야기죠. 너무나 많은 사람을 죽여서 많은 범죄학자들이 현대 기록상 가장 치명적인 연쇄살인범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그런 살인마예요. 그의 이름은 페드로 알론소 로페스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를 다른 이름으로 알게 되죠. 그의 범죄를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등골이 오싹해지는 이름, 안데스의 괴물이라고요. 그리고 어쩌면 이 이야기에서 가장 소름 끼치는 부분은 그가 저지른 잔혹함의 규모도 아니고 피해자를 고르는 계산된 방법도 아니며 자신이 한 짓을 설명할 때 보인 충격적인 무감각함도 아닙니다. 바로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이에요. 수백 건의 살인을 자백하고 직접 경찰을 산과 숲에 흩어진 수십 개의 작은 무덤으로 이끌고 자신이 어떻게 사냥하고 강간하고 무고한 아이들을 죽였는지 끔찍할 정도로 상세하게 인정한 후에도 그가 풀려났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오늘날 그가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1980년 4월 에콰도르의 안데스 고원지대예요. 우기가 맹렬하게 찾아왔습니다. 잔잔하던 시냇물은 거센 급류로 변했고 암바토 주변의 산악지형은 진흙과 물살이 휘몰아치는 위험한 풍경이 되어버렸죠. 해발 8,000피트가 넘는 곳에 자리 잡은 도시 암바토는 폭우에 익숙했어요. 하지만 올해는 폭풍이 유난히 심했습니다. 현지인들은 최선을 다해 일상을 이어갔죠. 침수된 거리를 헤쳐나가며 집이 자연의 맹공격을 견뎌내길 바랐습니다. 암바토 주변 지역을 강타한 집중호우는 산속 홍수가 보여주는 그 갑작스러운 폭력성을 그대로 드러냈어요. 물이 가파른 비탈을 따라 쏟아져 내려오면서 숲과 들판에 새로운 수로를 파냈고 나무를 뿌리째 뽑아냈으며 불과 몇 시간 만에 풍경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홍수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는 잔해와 파괴된 식물, 그리고 온통 진흙으로 뒤덮인 것들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다른 것도 남겨놓았어요. 모든 것을 바꿔버릴 무언가를요. 물이 빠지고 주민들이 피해 상황을 확인하기 시작했을 때 일상적인 홍수 복구 작업을 악몽으로 바꿔버린 발견이 이루어졌습니다. 진흙과 잔해 속에 뿌리째 뽑힌 식물과 흩어진 바위들 사이에서 누군가가 그곳에 있어선 안 될 뭔가를 발견했어요. 작은 무언가였죠. 끔찍할 정도로 사람처럼 보이는 무언가였습니다. 그건 어린 소녀의 시신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며칠 안에 당국은 홍수 지역에서 실종된 아이 4명의 유해를 발견했습니다. 모두 소녀들이었고 모두 8세에서 12세 사이였죠. 그들의 시신은 얕은 무덤에 묻혀 있었는데 격렬한 홍수가 그들을 감추고 있던 얇은 흙층을 찢어내며 드러낸 거예요. 참혹한 광경이었습니다. 최근에 죽은 건 아니었어요. 부패 상태를 보면 분명했죠. 하지만 아주 오래된 유해도 아니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얼마 전까지 살아 있었어요. 가족이 있었고 미래가 있었죠. 암바토 경찰은 끔찍한 현실과 마주하게 됐습니다. 몇 달, 어쩌면 몇 년 동안 어린 소녀들이 이 지역에서 계속 사라지고 있었던 거예요.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했죠. 엄마 아빠들이 필사적으로 찾아다녔어요. 이웃에게 물어보고 친척들에게 확인하고 딸들이 그냥 가출했거나 인신매매단에 잡혀갔기를 기도했습니다. 적어도 그렇다면 살아서 찾을 희망이라도 있으니까요. 이 아이들이 죽었을 가능성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제대로 생각할 수조차 없었죠. 하지만 이제 그 가능성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진흙투성이에 부패했고 부인할 수 없는 현실로요. 당국은 점들을 연결하기 시작했어요. 암바토에서 실종된 소녀들, 에콰도르 다른 지역에서 사라진 아이들에 대한 보고들, 시장과 마을에서 어린 소녀들을 노리는 포식자에 대한 속삭임들 말이죠. 모든 것이 분리된 비극처럼 보였어요. 고립된 사건들,
가난하고 취약한 시골 공동체의 불행한 현실 같았죠. 하지만 만약 전혀 고립된 게 아니라면, 만약 누군가가 이 아이들을 사냥하고 있다면, 만약 패턴이 있다면 수사가 강화됐습니다. 경찰은 최근 실종 사건들을 더 주의 깊게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가족들을 인터뷰하고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를 확인하고 공통점을 찾으려 했었죠. 그리고 더 깊이 파고들수록 불안한 그림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소녀들이 마지막으로 시장에서 목격됐어요. 많은 아이들이 돈이나 장신구를 제한하는 남자에게 접근당했죠. 많은 아이들이 대낮에 사람이 많은 공공장소에서 그냥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1980년 3월 9일이 찾아왔어요. 홍수가 그 끔찍한 비밀을 드러낸 지 불과 며칠 후였죠. 일요일 아침 암바토의 플라자로사 시장에서요. 플라자로사는 남미 시장만이 가진 그 에너지로 가득했습니다. 상인들이 빠른 스페인어로 가격을 외쳐댔고 그들의 목소리는 상업의 교양곡 속에서 서로 경쟁했어요. 공기는 신선한 꽃향기, 잘 익은 망고 냄새, 그리고 막 물을 준 식물의 흙내음으로 가득했죠. 알록달록한 직물들이 가판대에 걸려 산들바람에 살랑거렸습니다. 아이들이 진열대 사이를 뛰어다니며 엄마들의 상품 정리를 돕거나 단골 손님에게 배달을 했죠. 그 일요일 군중 속에 30대 초반의 남자가 한 명 있었어요. 평균 키에 검은 머리, 신체적으로 전혀 눈에 띄지 않는 사람이었죠. 평범한 옷을 입고 있었는데 주목을 끌만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의 얼굴은 거리에서 스쳐 지나가도 두 번 쳐다보지 않을 군중 속에 섞여 사라지고 본 지 몇 분 만에 기억에서 지워지는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플라자로사의 몇몇 단골 상인들은 그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가 눈에 띄어서가 아니라 계속 돌아오고 있었기 때문이죠. 가족 가판대에서 꽃을 팔던 루스마리나 로사다는 지난 몇 주 동안 그를 여러 번 봤습니다. 엄마와 함께 음료 가판대를 운영하던 마리나 쿠엔카는 그가 자기한테서 음료를 사겠다는 제안을 여러 번 거절한 적이 있었죠. 그 남자는 뭔가 불편했어요. 어린 상인들을 응시하는 그 눈빛, 손에 돈을 들고 다가오는 방식, 어른보다 아이들한테서 물건 사는 걸 선호하는 듯한 태도 말이에요. 그가 던지는 질문들, 어떤 소녀들이 혼자 일하는지, 어떤 아이들이 보호자 없이 있는지, 어떤 가족이 취약할지 파악하려는 질문들이었습니다. 여자들끼리 얘기를 나눴어요. 날마다 나란히 일하다 보면 상인들은 그러잖아요. 서로에게 경고했습니다. 딸들을 가까이 두었죠. 몇몇은 그가 인신매매범일 거라고 의심했어요. 잠재적 목표물을 물색하는 거라고요. 인신매매는 에콰도르에서 알려진 위험이었어요. 특히 가난한 가족들, 특히 착취와 학대의 어두운 세계로 사라질 수 있는 어린 소녀들에게는요. 생각만 해도 끔찍했지만 적어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었고 대비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의심하지 못한 것,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것은 진실이었어요. 그 일요일, 그 남자는 12살 마리아 포베다가 엄마 카르비나와 함께 일하는 가판대에 다가갔습니다. 작은 물건을 사고 기분 좋게 대화를 나눈 뒤 시장에서 걸어 나가기 시작했죠. 마리아가 그와 함께 걸었어요. 처음엔 몇 걸음, 그러고 나서 몇 걸음 더요. 엄마 카르비나는 다른 손님을 돕고 있었지만 뭔가가 그녀를 쳐다보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본능, 어떤 원초적인 모성 경보가 딸 쪽을 보게 했어요. 그리고 마리아가 낯선 남자와 함께 시장을 떠나는 걸 봤습니다. 카르비나는 주저하지 않았어요. 멈춰서서 합리화하지도 않았죠. 그녀 몸속의 모든 보호 본능이 위험을 외쳤고 그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도움을 청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시장의 소음을 뚫고 나갔죠. 아이가 위험에 처한 엄마의 절박함을 담아서요. 다른 상인들이 즉시 반응했습니다. 그 남자를 알아봤어요. 몇 주 동안 서로에게 경고해왔던 바로 그 사람이었죠. 몇 초 만에 상인들이 가판대를 버렸고 마을 사람들이 추격에 합류했으며 점점 커지는 군중이 암바토 거리를 통해 그 남자를 쫓아갔습니다. 마리아는 빠르게 떨어져 나왔어요. 안전했고 소동에 혼란스러워했지만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는 자신이 추적당하고 있다는 걸 깨닫고 군중 속으로 사라지려 했지만 이들은 모든 골목과 지름길을 아는 현지인들이었어요. 좁은 거리에서 그를 몰아넣었죠. 그러고 나서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그들은
그런 남자들이 아이들에게 무슨 짓을 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이야기를 들었고 뉴스 보도를 읽었으며 희생자들을 매장했죠. 정의는 느리고 불확실하다는 것도, 괴물들이 때때로 풀려난다는 것도, 아이들이 사라지고 가족들이 애도하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딸과 조카와 이웃을 잃은 분노한 상인들과 슬픔에 잠긴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둘러싸인 그 남자는 거리 정의를 마주했어요. 주먹이 날아들었습니다. 발길질이 가해졌죠. 군중은 그를 바로 그 암바토 거리에서 죽이려는 의도로 앞으로 밀려들었습니다. 경찰관들이 도착한 것만이 페드로 알론소 로페스의 목숨을 구했어요. 간신히요. 경찰은 군중에서 로페스를 끄집어내 멍들고 피투성이가 된 채로 경찰서로 끌고 갔습니다. 그는 미수 유괴 혐의로 입건됐어요. 심각한 혐의지만 비교적 적당한 형을 받는 정도였죠. 그를 처리한 경찰관들은 자신들이 방금 누구를 체포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홍수 발견과 이 시장 포식자가 연결돼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그들의 구치소에 앉아 있는 사람이 잠재적으로 현대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인 연쇄 살인범일 수도 있다는 걸 알 수 없었죠. 로페스는 말하지 않았어요. 마리아 포베다 미수 유괴에 대해 질문받았을 때 최소한의 대답만 했고 시장에 있었던 것 외에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미수 유괴 혐의로 그를 잡았고 목격자들도 있었지만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연결할 수 없었어요. 아직은요. 돌파구는 특이한 곳에서 왔습니다. 파스토르 코르도바 구지노 형사가 아이디어를 냈어요. 위험한 방법이었지만 잠재적으로 효과적이었죠. 그는 잠입 수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동료 수감자로 가장해서 로페스의 신뢰를 얻으려고 한 거예요. 심리적 도박이었죠. 로페스가 권위자보다는 동료라고 인식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열 수 있다는 데 거는 거였습니다. 27일 동안 구지노는 로페스와 유대감을 쌓는 작업을 했어요. 감방을 함께 썼죠. 인생에 대해, 여자들에 대해, 시스템의 부조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구지노는 자신을 이해하는 사람, 판단하지 않는 사람, 로페스가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으로 제시했어요. 그리고 점차 믿기 힘들게도 로페스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암시였어요. 자신이 한 일들, 가봤던 장소들에 대한 막연한 언급이었죠. 하지만 구진호는 인내심이 있었어요. 너무 세게 밀지 않았고 항상 공감하며 항상 로페스가 계속하도록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로페스는 어쩌면 인정받고 싶어서 자신이 성취한 것의 전체 규모를 누군가가 알아줬으면 해서 더 많은 것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페루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콜롬비아에 대해서도요. 에콰도르에 대해서도 얘기했죠. 시장과 마을과 외딴 길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순진한 얼굴과 믿음직한 미소를 가진 어린 소녀들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결국 끔찍한 전체를 이룰 조각들로 살인을 자백하기 시작했어요. 한 건이 아니었어요. 몇 건도 아니었습니다. 수백 건이었어요. 구진호는 침착함을 유지했고 로페스가 형사의 속을 뒤집어 놓는 잔혹행위를 묘사하는 동안에도 이해심 많은 친구 역할을 계속했습니다. 로페스가 마침내 그를 완전히 신뢰했을 때 구진호가 움직였어요. 만약 로페스가 당국에 시신이 묻힌 곳을 보여줄 수 있다면 그의 사건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협조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더 가벼운 형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제안했죠. 로페스가 동의했습니다. 무덤으로 데려다 줄 수 있다고 했어요. 소녀들이 묻힌 곳을 보여줄 수 있다고 했죠.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은 범죄 수사 역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장 중 하나가 될 것이었습니다. 이후 몇 주 동안 로페스는 경찰을 에콰도르 고원지대 전역의 섬뜩한 투어에 데려갔어요. 숲과 계곡으로, 언덕과 외딴 공터로 그들을 안내했죠. 랜드마크를 가리키고 익숙한 장소를 다시 찾는 사람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방향을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각 장소에서 경찰은 파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무덤에서 어린 소녀의 유해가 나왔습니다. 정확히 로페스가 말한 곳에 있었어요. 그 다음엔 또 다른 소녀가 나왔죠. 또 나왔습니다. 작은 해골 하나하나가 사진 촬영되고 기록되고 조심스럽게 발굴됐어요. 각각은 실종 신고된 아이를 수색하던 가족을 빼앗긴 삶을 의미했습니다. 로페스가 매장 장소로 안내하기를 멈췄을 때
경찰은 53명의 소녀 유해를 발굴했습니다. 에콰도르 풍경 곳곳에 흩어진 53개의 얕은 무덤이었어요. 모든 희생자가 8세에서 12세 사이였습니다. 모두 강간당하고 살해됐죠. 모두 같은 손에 의해 묻혔습니다. 하지만 로페스는 더 있다고 주장했어요. 자신이 안내한 무덤 중 일부가 비어 있는 건 동물들이 유해를 흩어놨기 때문이라고 했죠. 페루와 콜롬비아에 추가 장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쪽 사건들도 수사하고 싶으면 데려다 줄 수 있다고요. 그리고 자신의 총 희생자 수는 약 300명의 소녀라고 주장했어요. 300명이요. 수사관들은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숫자는 너무 엄청났고 너무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로페스는 세부 사항을 제공했죠. 장소, 페루와 에콰도르와 콜롬비아 전역의 실종자 신고와 일치하는 희생자 묘사를요. 방법, 시간대, 사냥터를 설명했어요. 그리고 그가 더 많이 말할수록 끔찍한 산술이 점점 더 들어맞기 시작했습니다. 에콰도르 당국은 결국 그에게 110건의 살인 혐의를 적용했어요. 그들의 관할권 내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한 그의 자백을 근거로 한 거죠. 페루와 콜롬비아에서 저질렀다고 주장한 살인들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막대한 비용과 국제 기소의 복잡성을 이유로 들었어요. 충분했습니다. 자백이 있었고 시신도 있었으며 안데스의 괴물을 잡았으니까요. 어떻게 누군가가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잔혹함을 저지를 수 있게 되는지 이해하려면 처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1948년 10월 8일 콜롬비아 톨리마주로요. 페드로 알론소 로페스가 태어난 곳인데 이미 폭력과 상실로 얼룩진 환경이었어요. 그의 어머니 베닐다 로페스 대 카스타녜다는 내전으로 찢긴 나라에서 생존하려 애쓰는 세탁부였습니다. 가족은 원래 살다냐에 살았지만 폭력이 그들을 집에서 쫓아냈어요. 페드로의 아버지 미다레도 레에스는 목장주였는데 페드로가 태어나기 6개월 전에 매복 총격으로 살해당했습니다. 살인은 라비올렌시아 기간에 발생했어요. 결국 20만 명이 넘는 목숨을 앗아간 콜롬비아 역사의 잔혹한 시기였죠. 페드로는 베닐다가 낳은 13명의 자녀 중 7번째였고 나중에 어머니와 아들 모두의 증언에 따르면 그의 어린 시절은 가난과 혼란과 학대로 정의됐습니다. 로페스는 나중에 어머니가 성노동자였고 집에 손님을 데려왔으며 어머니가 폭력적 공격을 당하는 걸 목격했다고 주장했어요. 어머니를 신체적으로 학대했고 잔인했다고 묘사했죠. 베닐다는 자신이 사랑하는 엄마였고 페드로가 어렸을 때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실은 흔히 그렇듯이 기억과 트라우마와 자기 합리화의 복잡한 중간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논란의 여지가 없는 건 8살의 페드로가 집에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이유는 출처에 따라 다릅니다. 로페스는 어머니가 자신이 여동생을 만지는 걸 보고 분노해서 내쫓았다고 주장했어요. 그의 어머니는 1958년 4월 5일에 그가 스스로 반항하며 가출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됐든 8살짜리 소년이 콜롬비아의 거대 수도 보고타 거리에서 노숙자가 됐어요. 구걸과 좀 도둑질과 낯선 사람의 자손으로 살아남는 거리 아이들 가미네스 중 하나가 된 거죠. 특히 그렇게 어리고 취약한 아이에게는 잔인한 삶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로페스가 나중에 자신에게 남아있던 순수함을 파괴한 순간이라고 묘사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의 설명에 따르면 한 남자가 거리에서 그에게 다가와 보호처와 음식을 제공했습니다. 절박하고 믿음직했던 페드로는 그 남자를 따라 버려진 건물로 갔어요. 거기서 도움을 받는 대신 그는 강간당했습니다. 폭력적으로요, 반복적으로요. 안전을 약속했던 그 남자가 고문자가 됐죠. 이 트라우마를 로페스는 나중에 그 이후 모든 일의 기초가 됐다고 주장했어요. 인터뷰어들과 정신과 의사들에게 8살의 순수함을 잃었고 보복으로 다른 사람들의 순수함을 빼앗기로 결심했다고 말했죠. 인과관계를 만들려는 서사예요. 어린 시절 트라우마를 나중 범죄의 기원으로 지목하면서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설명하려는 거죠. 하지만 트라우마가 자동으로 괴물을 만들지는 않아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어렸을 때 끔찍한 학대를 견디지만 아무도 해치지 않습니다. 아동기 고통과 성인 폭력 사이의 관계는 복잡해요. 개인, 심리, 후속, 경험, 선택,
그리고 인간의 주체성과 악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포함한 수많은 다른 요인들에 의해 조절되죠. 우리가 아는 건 강간 이후 어린 페드로가 미국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고아원으로 가는 길을 찾았다는 거예요. 피난처가 됐어야 했고 안정과 치유의 기회가 됐어야 했습니다. 대신 로페스의 설명에 따르면 학대가 계속됐어요. 고아원의 나이 많은 남성 보호자가 반복적으로 성추행했다고 주장했죠. 싸우거나 탈출하려 하면 벌을 받았다고요. 10대가 됐을 때 페드로는 세상이 포식자와 먹잇감의 장소라는 걸 배웠고 다시는 먹잇감이 되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고아원에서 탈출의 거리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엔 더 나이 들었고 더 단단해졌으며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무엇이든 할 의지가 있었죠. 길거리 갱단에 합류했고 바수코 불순한 코카인을 피웠으며 근근히 살기 위해 경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18살에 자동차 절도로 첫 체포됐어요. 유죄 판결을 받고 교도소로 보내졌는데 콜롬비아 시설이 로페스가 살인자가 되는 길을 형성했다고 주장하는 또 다른 트라우마 사건의 배경이 될 거였습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도착 직후 여러 재소자에게 강간당했어요. 수년 전 어린 시절 학대 이후에 온 이 치매가 뭔가 어둡고 돌이킬 수 없는 것을 촉발시켰죠. 로페스는 복수를 맹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을 공격한 특정 남자들에 대한 게 아니라 사회 자체에 대한 거였어요. 어떻게든 성인 남성들이 자신에게 가한 폭력을 어린 소녀들 탓으로 돌렸고 정당화할 수 없는 것을 정당화할 비틀린 논리를 만들어냈습니다. 1969년 교도소에 있는 동안 로페스는 동료 재소자 3명을 죽였어요. 살인은 잔인했고 계획적이었습니다. 당국은 그걸 교도소 폭력으로 취급했어요. 콜롬비아 교정시설의 위험한 세계에서 불행하지만 그리 흔하지 않은 일은 아니었죠. 로페스는 형이 추가됐지만 결국 1978년에 석방됐습니다. 그는 30살이었어요. 인생의 대부분을 거리나 시설이나 교도소에서 보냈죠. 트라우마를 받았고 학대당했으며 잔혹하게 다뤄졌습니다. 또한 선택을 했고 범죄를 저질렀으며 다른 사람들을 해쳤어요. 그리고 이제 그는 자유였습니다. 폭력적 환상으로 가득한 머리를 가지고 교도소를 걸어 나왔는데 그의 움직임을 감시하거나 그가 제기하는 위험을 인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은 세 나라에 걸친 수백 명의 희생자를 낳은 악몽이 될 거였습니다. 1978년 콜롬비아 교도소에서 석방된 후 페드로 로페스는 여행을 시작했어요. 그의 움직임은 국경을 넘어 페루로 향했습니다. 광대한 시골 지역, 취약한 인구, 그리고 실종 아동들이 종종 당국에 의해 신고되지 않거나 수사되지 않는 원주민 공동체가 있는 나라였죠. 로페스가 나중에 주장하기로는 페루에서 조직적인 살인 행각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방법을 개발했어요. 수년간의 살인 내내 놀라울 정도로 일관되게 유지될 패턴이었죠. 작은 마을과 촌락으로 여행했습니다. 가난이 만연하고 아이들이 종종 시장에서 일하거나 공공장소에 때로는 혼자 있어야 하는 일을 수행하며 가족을 돕는 곳이었어요. 로페스는 나중 인터뷰에서 희생자 선택 과정을 섬뜩할 정도로 명확하게 묘사했습니다. 시장과 마을 중심가를 걸으며 지켜보고 평가하고 자신이 특정한 순수함의 모습이라고 부르는 것을 찾았다고 했어요. 8세에서 12세 사이의 소녀들을 선호했는데 믿음직할 만큼 어리고 쉽게 통제할 수 있을 만큼 취약했죠. 가난한 가족 출신으로 보이는 어머니 곁에서 일하는 그가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특질을 가진 아이들을 찾았어요. 아름다움과 결합된 순수함이었습니다. 목표를 선택하고 나면 며칠 동안 관찰했어요. 그 아이의 일과를 배우고 가족과 떨어질 수 있는 순간을 파악했죠. 그러고 나서 접근했습니다. 보통 유혹적인 뭔가를 제공하면서요. 장신구, 작은 장난감, 돈, 또는 엄마를 위한 선물의 약속이었어요. 아이와 대화를 나누며 마을 가장자리까지 함께 걸어가도록 설득할 만큼만 친밀감을 쌓았습니다. 거기에 줄 특별한 게 있다고 주장하면서요. 일단 격리되면 가식이 사라졌어요. 로페스는 아이를 제압하고 미리 선택한 장소로 데려갔습니다. 비명이 들리지 않고 방해받을 가능성이 없는 외딴 곳이었죠. 종종 이미 얕은 무덤을 파놓은 장소였습니다. 그 마지막 몇 시간 동안 벌어진 일은 로페스 자신이 인터뷰에서 묘사했어요.
지금까지 기록된 가장 충격적인 자백 중 일부로 남아 있습니다. 소녀들을 살려뒀다고 해요. 때로는 몇 시간, 때로는 밤새도록요. 여러 번 강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해돋이를 기다렸다고 했어요. 그의 설명에 따르면 새벽이 그가 선호하는 살인 시간이었습니다. 지평선에 첫 빛이 나타나면 희생자의 눈을 직접 쳐다볼 수 있도록 자리를 잡았어요. 그러고 나서 목을 졸랐죠. 천천히 생명이 빠져나가는 동안 그들의 얼굴을 지켜보면서요. 자신이 본 마지막 것이 됨으로써 죽는 순간 그들의 영혼을 차지하는 것이 궁극의 소유 형태라고 묘사했습니다. 죽고 나면 로페스는 완전히 죽었는지 확인하는데 시간을 보냈다고 했어요. 거울로 숨을 확인했습니다. 손목이나 목을 잘라 피가 여전히 펌핑되는지 봤죠. 생명의 징후가 남아있으면 다시 목을 졸랐어요. 때때로 그들을 다시 죽여야 했다고 한 인터뷰어에게 충격적으로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은 매장이었어요. 로페스는 시신을 준비해둔 얕은 무덤에 넣었고 때로는 여러 희생자를 같은 구덩이에 넣었습니다. 가장 섬뜩한 고백 중 하나로 이 집단 무덤으로 방문하러 돌아가 죽은 소녀들과 이야기를 나눴다고 묘사했어요. 마치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자신의 하루와 데려올 새 친구들에 대해 얘기했다고 해요. 파티를 하는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페루에서만 로페스는 1978년에서 1980년 사이에 100명이 넘는 소녀를 죽였다고 주장했어요. 정확한 숫자는 절대 알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희생자가 원주민 공동체 출신이거나 실종이 공식 당국에 의해 거의 기록되지 않은 거리 아이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1978년 페루에서의 그의 살인 행각은 실수를 저질렀을 때 거의 끝날 뻔했어요. 아야쿠초 마을에서 9살 소녀를 유괴하려 시도했는데 이번엔 공동체가 그를 잡았습니다. 현지 원주민 부족 구성원들이 로페스를 체포하고 전통적 정의 방식에 따라 처형할 준비를 했어요. 시럽을 바른 채로 산 채로 묻어서 불개미를 끌어들이려는 계획이었죠. 길고 고통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로페스는 그 운명에서 불과 몇 초 앞이었는데 미국 선교사가 개입했어요. 적법 절차와 공식 정의를 믿었던 그 선교사는 부족 구성원들을 설득해서 로페스를 직접 처형하는 대신 페루 경찰에 넘기도록 했습니다. 선의로 내린 결정이었어요. 법의 지배와 자비의 가치에 대한 믿음이었죠. 그리고 그건 간접적으로 수십 명, 어쩌면 수백 명의 어린 소녀들의 죽음으로 이어질 결정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페루 당국은 로페스를 기소하지 않았거든요. 그의 배경을 조사하지 않았어요. 그가 다녔던 지역의 실종 소녀들과 연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원치 않는 외국인으로 국경 넘어 콜롬비아로 추방했어요. 자기들 문제를 다른 사람의 문제로 만들어버린 거죠. 콜롬비아로 돌아온 로페스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머물지도 않았어요. 에콰도르로 이동했죠. 그의 얼굴이 알려지지 않고 패턴을 방해받지 않고 이어갈 수 있는 새로운 사냥터로 국경을 넘었습니다. 에콰도르는 로페스에게 나중에 자신의 범죄를 위한 이상적인 조건이라고 묘사할 것을 제공했어요. 상당한 시골 빈곤이 있었고 아이들이 가족과 함께 일하는 분주한 시장이 있었으며 실종 아동들이 종종 경찰의 관심이나 언론 보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원주민 인구가 있었죠. 로페스는 나중에 수사관들과 기자들에게 에콰도르 소녀들을 선호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더 부드럽고 믿음직하며 더 순수하다고 설명했어요. 콜롬비아 소녀들만큼 낯선 사람을 의심하지 않는다고요. 그의 포식적 계산을 드러내는 발언이었죠. 문화적 차이와 그걸 어떻게 착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에콰도르에서 로페스의 살인은 그가 묘사하기로 일주일에 3명의 소녀라는 일관된 패턴으로 가속화됐어요. 만약 그 주장이 정확하고 에콰도르에서 활동한 약 2년 동안 지속됐다면 수학적으로만 봐도 엄청납니다. 일주일에 3명의 희생자, 1년에 52주, 2년이면 에콰도르에서만 300명이 넘는 소녀가 되는 거예요. 당국은 결국 에콰도르에서 110건의 살인에 대한 그의 자백을 증거와 매장 장소와 실종자 신고와의 일치를 근거로 신빙성 있다고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숫자는 훨씬 더 높았을 수도 있어요. 에콰도르에서 로페스의 방법은 페루에서 개발한 것과 일관되게 유지됐습니다. 마을에서 마을로 이동했고 한 곳에 인식되거나
실종 사건과 연결될 만큼 오래 머물지 않았어요. 바쁜 날, 특히 농부들과 가족들이 물건을 팔고 사교하러 마을에 오는 일요일에 시장을 자주 찾았습니다. 단순하게 옷을 입고 눈에 띄지 않게 행동했어요. 미수나 시도 전후에 그를 본 목격자들은 그를 예의 바르고 부드럽게 말하며 위협적이지 않다고 묘사했습니다. 괴물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평범한 사람처럼 보였죠. 그리고 그 평범함이 그를 위험하게 만든 부분이었습니다. 그가 판 무덤들은 에콰도르 고원지대 곳곳에 흩어져 있었어요. 암바토 근처 숲에 산토 도밍고, 근처 외딴 지역에 라트론칼, 툴칸, 키토, 아소게스, 만타, 살세도 근처 마을들에요. 에콰도르의 거의 모든 주에 걸쳐 숨겨진 묘지를 만들어냈습니다. 각 장소에는 실종 신고됐지만 찾지 못한 한 명 이상의 아이 유해가 담겨 있었죠. 홍수가 올 때까지요. 1980년 4월 암바토 지역에서 니구의 시신을 드러낸 집중호우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었습니다. 그림자 속에서 벌어지고 있던 일을 마침내 드러낸 사건이었어요. 격렬한 물에 씻겨 가시화된 네 소녀의 유해는 무시할 수 없는 증거가 됐습니다. 그들의 죽음과 그에 따른 수사가 불과 며칠 후 플라자로사 시장에서 로페스의 체포로 직접 이어졌어요. 로페스가 마리아 포베다를 유괴하려다 잡혔을 때, 화난 군중이 그를 거의 죽도록 때렸을 때, 경찰이 그를 구금했을 때, 퍼즐 조각들이 마침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홍수 희생자들, 실종 소녀들, 시장 포식자, 패턴이었죠. 그리고 구지노 형사가 로페스의 자백을 얻어내고 로페스가 경찰을 무덤으로 안내하기 시작했을 때 공포의 전체 규모는 부인할 수 없게 됐습니다. 페드로 로페스의 재판은 1980년 호세 로베르토 코보스 모스코소 판사가 주재하는 암바토 법정에서 시작됐어요. 절차는 희생자 가족들, 법집행기관, 그리고 일반 대중 모두에게 좌절과 분노의 원천이 될 거였습니다. 로페스는 회수된 시신들과 에콰도르 내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한 자백을 근거로 57건의 살인 혐의로 기소됐어요. 검찰은 압도적인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로페스의 상세한 자백들, 매장 장소에 대한 지식, 실종자 신고와 일치하는 53명 소녀의 회수된 유해, 시장에서의 그의 행동에 대한 목격자 증언, 그리고 범죄들을 단일 범인과 연결하는 전문가 분석이었죠. 로페스는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의 범죄에 대한 의문은 없었고 대안적 서사를 제공할 정신 이상 변론도 없었어요. 모든 것을 인정했습니다. 사실 자신의 범죄에 대해 논의하고 사람들이 자신이 성취한 것의 전체 규모를 이해하도록 확실히 하는 것을 거의 열망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1981년 7월 31일, 33살의 로페스는 공식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형량은 16년 징역이었어요. 16년이요. 최소 57명의 소녀를 살해하고 에콰도르에서만 100명이 넘는다는 신빙성 있는 자백을 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관대하다고 여긴 이 형량의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16년이 당시 에콰도르법에서 살인을 포함한 모든 범죄에 허용된 최대 징역형이었어요. 누군가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든 범죄가 얼마나 극악무도했든 법적 최대치는 16년이었습니다. 대중의 분노는 즉각적이고 강렬했어요. 희생자 가족들은 절망했습니다. 어떻게 아이의 생명이 법의 눈에 그렇게 하찮을 수 있죠? 어떻게 세 나라에 걸쳐 300명이 넘는 살인을 자백한 사람이 16년 만에 잠재적으로 풀려날 수 있는 거죠? 사설들이 형량을 비난했습니다. 시위가 조직됐어요. 희생자 옹호 단체들이 법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건은 정의, 처벌, 그리고 법 체계가 이러한 규모의 범죄를 다루기에 적절한지에 대한 전국적 대화를 촉발시켰어요. 에콰도르는 결국 법을 바꿔서 최대 징역형을 25년으로 연장했지만 변경은 로페스의 형에 영향을 미치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그는 형을 복역하기 위해 키토의 가르시아 모레노 교도소로 보내졌고 공식적으로 소시오패스 진단을 받았어요. 그의 자백을 듣거나 범죄 세부 사항을 읽은 사람이라면 놀라지 않을 임상평가였죠. 교도소에서 로페스는 처음에 수십 명의 아이들을 살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받은 사람에게 예상할 수 있는 대우를 받았습니다. 다른 재소자들은 그가 누구이고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았어요. 아동살해범은 교도소의 잔인한 사회 계층에서도 경멸받는데 로페스는 폭력과 고립에 직면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언론의 관심이 사라지면서 로페스는 일상에 정착했어요. 교도소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규칙을 따르고 주요 징계 사건을 피하며 잘 행동했다고 보고됐죠. 그와 교류한 교도관들은 그를 예의 바르고 조용하며 눈에 띄지 않는다고 묘사했습니다. 괴물은 자신의 이익에 맞을 때 정상을 흉내낼 수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1994년 16년형 중 겨우 14년을 복역한 후 페드로 로페스는 모범수 사유로 석방됐습니다. 1994년 가르시아 모레노 교도소에서 석방되기 전 로페스는 사건을 보도하던 프리랜스 포토 저널리스트 론 레이트너와 인터뷰를 했어요. 로페스의 감방에서 진행된 이 인터뷰는 범죄 저널리즘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문서 중 하나가 될 거였습니다. 레이트너는 로페스를 침착하고 똑똑하며 완전히 후회하지 않는다고 묘사했어요. 수치심도 없었고 후회도 없었으며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한 인정도 없었습니다. 대신 로페스는 마치 흥미로운 취미나 학문적 추구를 논의하는 것처럼 철학적 거리를 두고 자신의 범죄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희생자 수에 대해 물었을 때 로페스는 침착하게 자신의 산수를 설명했습니다. 에콰도르에서 최소 110명, 콜롬비아에서 아마 100명, 그리고 페루에서 100명보다 훨씬 많다고요. 야구 통계나 사업 이익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숫자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수백 개의 개별 인간, 생명이 파괴된 현실과 단절된 추상적 수치들처럼요. 선택 과정을 묘사했습니다. 시장을 걸으며 얼굴에 특정한 표정이 있는 소녀, 순수함과 아름다움의 표정을 찾았다고 설명했어요. 잠재적 희생자를 며칠 동안 따라다니며 그들의 일과를 배우고 접근할 완벽한 순간을 기다렸다고 이야기했죠. 콜롬비아나 페루 희생자들보다 에콰도르 소녀들을 선호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면서 로페스는 가장 많이 인용될 발언 중 하나인 섬뜩한 비교를 했습니다. 치킨을 먹는 것과 같다. 늙은 치킨을 먹을 수 있는데 왜 어린 치킨을 먹겠는가? 희생자들을 죽이기 위해 새벽을 기다리는 의식을 설명했어요. 첫 빛의 징후에 흥분했던 방식, 소녀들을 강간하고 해가 뜨면서 목을 졸랐던 방식을 묘사했습니다. 나는 매우 사려 깊었다고 기괴한 자기 축하와 함께 말했어요. 그들이 죽었는지 확인하는데 오랜 시간을 보냈다. 여전히 숨쉬고 있는지 거울을 사용해서 확인했다고요. 아마도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희생자들을 방문하기 위해 무덤으로 돌아간 것에 대한 묘사였습니다. 종종 한 구덩이에 서너 명의 소녀를 넣고 그들과 이야기했다고 레이트너에게 말했어요. 파티를 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잠시 후 그들이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에 지루해져서 새로운 소녀들을 찾으러 나갔다고요. 인터뷰 내내 로페스는 자신의 어린 시절 트라우마를 참조하며 행동을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8살의 순수함을 잃었다고 설명했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많은 어린 소녀들에게 똑같이 하기로 결심했다고요. 희생자에서 가해자로 변모하는 서사였죠. 고통에서 고통을 가하는 것으로 논리적 진행을 만들려는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인터뷰는 다른 것도 드러냈어요. 로페스가 자신이 한 일이 근본적으로, 도덕적으로, 우주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죠. 사람들이 왜 자신의 행동에 경악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소녀들을 소유물로 자신이 사용하고 버릴 수 있는 물건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공감도 없었고 그들의 인간성에 대한 인식도 없었으며 파괴된 가족들이나 도둑맞은 미래에 대한 인정도 없었어요. 레이트너는 인터뷰를 마치고 깊이 충격받았습니다. 그가 발표한 이야기는 국제적으로 유포됐고 사건에 대한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켰어요. 그리고 수백 명의 아이들을 죽였다고 자칭하는 이 남자, 이 괴물이 곧 풀려날 거라는 사실에요. 1994년 페드로 로페스는 이미 부적절한 16년형 중 겨우 14년만 복역하고 가르시아 모레노 교도소에서 석방됐습니다. 석방은 즉각적인 항의를 불러일으켰어요. 희생자 가족들이 시위했습니다. 국제 언론이 불신을 표현하는 헤드라인으로 이야기를 다뤘어요. 어떻게 300명이 넘는 살인을 자백한 사람이 겨우 14년 만에 석방될 수 있죠? 하지만 에콰도르 당국은 제한된 선택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페스는 유죄 판결 당시 존재했던 법에 따라 형을 복역했어요. 소급해서 처벌을 연장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더 이상 에콰도르의 문제가 아니도록 만들 수는 있었죠. 로페스는 즉시 콜롬비아로 추방됐습니다. 그들의 나라에서 저질렀다고 자백한 범죄 문서와 함께 콜롬비아 당국에 넘겨졌어요. 콜롬비아는 수년 전 페루가 직면했던 것과 같은 딜레마에 직면했습니다. 물리적 증거 부족, 사라진 목격자들, 시간의 경과로 인해 범죄가 대부분 입증 불가능한 자백한 연쇄살인범을 어떻게 할 것인가였죠. 콜롬비아가 선택한 해결책은 정신과 수용이었습니다. 로페스는 정신건강 전문가들에 의해 평가됐고 그들은 그가 정신 이상이라고 판단했어요. 일반 대중에게 석방하는 대신 보고타의 정신병원에 수용할 수 있게 해준 진단이었죠. 4년 동안 로페스는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남아 있었습니다. 진단된 소시오패시와 의사들이 발견한 다른 상태들에 대한 치료를 받았을 거예요. 하지만 1998년 또 다른 충격적인 전개가 일어났습니다. 로페스가 정상이라고 선언된 거예요. 다시 평가를 받은 후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로페스가 더 이상 비자발적 수용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50 보석금으로 정신병원에서 석방됐어요. 그의 자유에 특정 조건들이 붙었죠. 정기적으로 당국에 보고해야 했습니다. 특정 장소에 머물러야 했어요. 감시를 받아야 했죠. 하지만 감시는 실제로 누군가가 감시할 때만 작동합니다. 그리고 석방 몇 달 안에 페드로 로페스는 그냥 사라졌어요. 로페스의 마지막 확인된 목격은 1999년 12월이었습니다. 일부 보고에 따르면 그는 나이 든 어머니 베닐다를 찾아가 상속의 일부로 자신에게 빚진 돈을 요구했다고 해요. 그 방문이 실제로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분명한 건 그 시점 이후 로페스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요구된 대로 당국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지정된 장소에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냥 최소한의 감독에서 걸어나가 남미의 광활하고 익명적인 풍경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2002년 로페스가 살인을 재개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콜롬비아에서 살인이 저질러졌고 증거가 로페스를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체포 영장이 발부됐고 로페스는 새로운 살인과 관련해 신문받기 원하는 공식 도주자가 됐어요. 하지만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인터폴이 경보를 발령했어요. 콜롬비아 당국이 수색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죠. 페드로 로페스는 유령이 됐습니다. 수년 동안 국제 영장이 활성 상태로 남아 있었어요.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의 법 집행기관은 그의 파일을 열어두고 목격이나 제보나 체포로 이어질 수 있는 어떤 정보든 기다렸습니다. 희생자 가족들은 그가 발견되어 기소되지 않은 범죄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되기를 바라며 희망을 붙잡았어요. 그러고 나서 2005년 인터폴이 영장을 비활성화했습니다. 이 결정의 이유는 불분명하고 논란이 있어요. 일부 출처는 사건의 나이와 체포 가능성이 낮은 것에 기반한 일상적인 행정 조치였다고 제안합니다. 다른 이들은 당국이 로페스가 죽었다는 것을 시사하는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고 추측하지만 시신이 회수되거나 사망증명서가 발급된 적은 없어요. 2016년 현재 페드로 로페스의 행방은 여전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아직 살아있다면 77세일 거예요. 외딴 마을에서 가명으로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수년 전 자연사나 폭력으로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의 범죄가 계속 탐지되지 않는 곳에서 살인을 재개했을 수도 있죠.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불확실성이 그의 희생자 가족들을, 사건을 수사했던 수사관들을, 그리고 여전히 안데스의 괴물의 공포를 기억하는 세 나라의 공동체들을 괴롭힙니다. 로페스의 끔찍한 희생자 수의 모든 통계, 모든 숫자 뒤에는 이름과 가족과 성격과 꿈과 두려움과 그들에게서 도둑맞은 미래가 있는 진짜 아이가 있었어요. 1980년 1월 10일 학교에 가던 중 토토라스의 주차장에서 유괴된 이바노바 하코메 같은 소녀들이었습니다. 10살이었어요. 그녀의 시신은 몇 주 후 암바토의 플라자 우르비나에서 발견됐습니다. 아직 아무도 연결하지 못한 패턴의 또 다른 희생자였죠. 공식 데이터베이스의 이름이 종종 기록되지 않았던 원주민 아이들이었어요.
가족을 돕다가 사라진 외딴 마을의 소녀들, 슬퍼하는 공동체들에 의해 부재가 주목됐지만 원주민 생명을 수사와 자원이 덜 가치 있다고 여기는 당국에 의해서는 항상 주목받지 못한 아이들이었습니다. 가장 취약한 이들 중 가장 취약한 거리 아이들이었어요. 사회의 주변부에 살았던 아이들, 그들의 실종이 때때로 가출로 치부되거나 잠재적 살인으로 수사되기보다 거리 생활의 위험 탓으로 여겨진 아이들이었죠. 그들 각각은 누군가의 딸이었고 누군가의 자매였으며 누군가가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웃고 놀고 꿈꾸고 미래를 가질 자격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한 남자의 잔인한 욕망에 의해 빼앗겼습니다. 페드로 로페스의 이야기는 인간의 악이 얼마나 깊을 수 있는지에 대한 섬뜩한 상기시켜 줍니다. 하지만 그건 또한 정의 체계의 실패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취약한 인구를 보호하지 못한 것, 위험 신호를 알아보지 못한 것, 그리고 믿기 힘들게도 수백 명의 아이들을 살해했다고 인정한 남자가 걸어나가 사라지도록 허용한 것 말이에요. 안데스의 괴물은 여전히 박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는 죽었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의 범죄의 유산, 그가 남긴 고통, 그리고 그의 희생자들의 기억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중 가장 취약한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정의가 진정한 의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악이 승리하도록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면서요.